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차 제조업체이며 K2 흑표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한 현대로템은 이제 폴란드와 2차 실행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이어 중동의 카타르와 동유럽 아르메니아에서까지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추가 수출 계약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국은 중동의 카타르에서 두 나라의 해외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카타르까지 한국 전차와 자주포의 대표작인 K2 흑표와 K9 자주포를 상륙함에 실어 이동시킨 후 연합훈련에 참가시킬 것으로 알려져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무기들만 도입했던 중동의 카타르는 이웃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카타르의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KF-21 보라매와 천궁을 생산하는 공장을 둘러본 후 두 나라 사이의 국방협력이 갑자기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건국 이래 최초로 카타르의 기갑부대를 파견해 카타르와 한국군의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 군의 전차 및 포병부대가 처음으로 해외훈련장에서 외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카타르와의 합동훈련을 위해 한국의 방산무기들이 카타르에 가는 것은 해외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는 행사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육군은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해군 이함대사령부에서 2주간 카타르의 알칼라엘 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할 훈련단의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훈련단은 오는 24일 해군의 천왕봉급 노적봉함을 타고 출항할 예정인데요. 한국군 상륙함이 중동으로 항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K2 전차 4대, K9 자주포 4문, 전투지원 장비 6대와 제11 기동사단 장병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육군 역사상 전투장비를 동반한 최초의 해외연합훈련을 위해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군은 그동안 뛰어난 성능의 K무기체계, 기동 및 사격 및 야전 정비를 아우르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정예 전투단이 편성했습니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열리는 연합훈련 기간 중에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 시범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래서 이번 훈련을 두고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 한국 무기들의 사격과 기동, 정비 등의 성능을 선보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과 카타르 사이에 카타르가 한국의 전차 및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고, 그래서 이런 연합훈련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량을 선보인 후 수출 발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기갑부대와 노적봉함 파견은 사우디나 UAE와의 수출 협상에서도 없었던 일이라 더욱 카타르와의 수출 내용이 어디까지 논의 중이 것일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방산무기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구매를 원하는 나라의 대규모 방산 전시회에 실물을 가지고 참가해 그 나라에 우리의 무기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 전투기를 홍보하는 블랙이글스가 영국 에어쇼에 참가한 후 폴란드, 이집트, 필리핀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우리 전투기의 기량을 선보이고 온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카타르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 100여 명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 해군의 노적봉함에 14대의 기갑 장비를 실어 카타르 현지에서 카타르군과 근해 기동 및 헬기 이착함 등의 해상 연합훈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모로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동안 중동 국가의 한국산 기갑 장비가 수출된 것은 천무다연장이 처음이지만 이미 UAE에서 K11 장갑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중동 국가에서도 한국산 방산무기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도 한국산 기갑 장비가 얼마나 성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 이미 한국산 기갑을 사용해본 나라들의 입소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동훈련 전에 이미 카타르가 한국산 무기를 패키지로 구매하는데 도장을 찍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솔직히 지금 한국 방산을 사기 위해 줄을 선 나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 이어 이 나라까지 러브콜을 보내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K2 전차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메니아의 한 유력 매체는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기간에 현대로템의 K2 전차 구매를 모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유력 매체 옥스에이지는 파피키안 국방장관이 최근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 고위급 회의 참석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사실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의 방한 목적은 한국 무기 구매에 대한 협상에 나선이라면서 콕 집어서 K2 전차를 거론했습니다. 러시아, 튀르키예, 이란에 둘러싸인 형국의 아르메니아는 21세기에 접어든 지금도 안보 위협이 상당히 큰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러시아를 필요할 땐 우방을 자처하다 막상 자신들의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 자신들을 버렸던 나라라고 인식합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부 무기를 아르메니아에 지원해주며 우방 흉내를 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지원을 중단하고 아르메니아를 토사구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도 아르메니아가 새로운 전차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된 요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튀르키예는 자신들을 침략했던 오스만 제국의 계승자이다 보니 감정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하필 지리적으로 중동과도 가깝기 때문에 최근 군사적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이란의 위협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와 이란까지 나름 군사강국으로 평가를 받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다니 이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매년 GDP 5% 넘는 엄청난 예산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매년 국방비 증가율이 10%를 가뿐히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군사 충돌도 빈번해 늘 안보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아르메니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K2 전차가 상대해야 할 나라들은 어떤 전차를 운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란은 자체 개발한 줄피카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 공개된 줄피카3는 러시아의 T-72를 모방하여 개량한 전차로 이란의 전차 중에서는 나름대로 최신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피카3는 125mm 주포를 탑재했지만 포신이 겨우 43구 경장으로 55구 경장을 탑재한 K2보다 훨씬 짧은 포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신이 짧다는 것은 발사한 포탄이 포신 내부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되면 장약의 폭발로 발생하는 가스 압력을 충분히 받지 못해 포탄의 초석이 감소하게 됩니다.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는 쓸데없이 늘어난 무게로 기동성을 상실해버린 전차가 되었는데요. 더구나 생산 단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해 K2 전차에 비해 최소 4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굳이 살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 전차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국은 노획한 러시아의 T-72B3 전차를 실제 전장 환경을 모사한 실험장으로 가져와 한국의 K2 전차의 포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챌린저3 전차에서 DM-63 날개 안정식 전차포로 T-72B3 전차에 사격을 가해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러시아는 T-72B3 전차에 대해 신형 장갑을 사용해 410mm의 기본 방어력에 더해 760mm 이상의 철갑 방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포탄에 러시아 전차는 전면 장갑을 물론 엔진룸까지 관통했고 전차 뒤편에 개활치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T-72B3 전차가 120mm 철갑탄에 앞뒤로 관통당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장갑재를 뚫을 때마다 운동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철갑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이 러시아 전차의 장갑이 종이장 같았다는 뜻입니다. 개전 초 우크라이나 장갑차의 30mm 철갑탄에 정면을 얻어맞고 유폭을 일으켰을 정도였는데 그게 괜히 나온 장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장갑재를 무엇으로 만들었길래 주력 전차에서 이런 방어력이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러시아산 전차를 살리는 없고 한국의 K2는 이제 독일제 심장을 버리고 완벽한 국산 파워팩으로 재탄생해 수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국산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2 전차에 국산 파워팩이 장착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파워팩 개발에 나선 지 20년 만의 일입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합쳐 부르는 용어이며 전차의 심장으로도 부릅니다. K2 전차가 개발되면서 우리 군은 파워팩까지 국산화해 완전한 국산 전차를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현재 K2 전차는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독일이 중동 수출을 앞두고 수출 허가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독일이 의외로 승인해준다고 해도 독일 파워팩의 가격이 높아 K2 전차의 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국산 파워팩을 생산하는 업체에 만일 파워팩이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변속기 5대 무상 제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정비지원센터 운영,
품질 보증 기간 1에서 2년 연장, 결함 부품 전기간 무상 보증 등의 조건을 달아 국산 파워팩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20년 UAE와의 K9 자주포 수출 협상이 독일의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로 무산되자 정부는 STX 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학연과 함께 75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K9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이제 한국은 자주포와 전차에도 국산 파워팩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방산 수출길은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드디어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상륙함 노적봉함이 지난 13일 카타르 도하에 입항해 K2 전차, K9 자주포 등 장비와 병력을 정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기갑전력이 중동에 도착하자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사려고 했던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지금 카타르 도하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 사격과 기동, 정비 등의 성능을 선보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현지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K2 전차와 자주포는 산악 지역이 많은 지역부터 넓고 광활한 평원이나 눈이 쌓인 산, 사막과 정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한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무기들만 도입했던 중동의 카타르는 이웃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카타르의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KF-21 보라매와 천궁을 생산하는 공장을 둘러본 후 두 나라 사이의 국방 협력이 갑자기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건국 이래 최초로 카타르의 기갑부대를 파견해 카타르와 한국군의 합동훈련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카타르 파견을 위해 11사단 장병들은 무려 7개월간 현지 사전답사 및 언어 습득, 체력 훈련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알려졌는데요. 오랫동안 숙련된 한국의 특수장병들이 와서 펼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현지 훈련은 중동 국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또 이 소식은 우리 군의 전차 및 포병 부대가 처음으로 해외 훈련장에서 외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 카타르 연합훈련 태스크포스가 카타르 지상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K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카타르 연합훈련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3일 평택항에서 출정식을 치른 뒤 해군 노적봉함을 타고 10월 13일 카타르 도하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21일 한국 육군은 카타르 지상군과 연합훈련에 매진하며 K9 자주포 및 K2 전차 등 K 방산무기의 우수성을 과시했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육군의 K2 전차 4대, K9 자주포 4문, 전투 지원 장비 6대와 제11 기동사단 장병 100여 명이 참가해 우리 육군 사상 처음으로 중동의 사막에서 카타르군과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훈련이 진행된 엘칼라엘은 동서 10km 남북 33.5km의 대형 훈련장으로 사막에 자리 잡고 있어 그동안 한국군이 시도해보지 못했던 장거리 사격, 최대 기동간 사격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기계화, 기갑부대를 위한 최적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카타르가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 전체와 함께 훈련이 진행되어 의도치 않게 비교심사평가도 진행되었는데요. 카타르군이 보유 중인 자주포는 K9의 영원한 라이벌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이었습니다. 전차 역시 한국 K2 흑표의 숙명의 경쟁자인 독일 레오파드 2A7이었습니다. 두 독일산 기갑 장비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세계 최정 상급 무기체계인데요. 하지만 훈련을 주관한 한국의 김한글 소령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전투 능력과 그 가운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연합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연합훈련단은 카타르군과 함께 지형 정찰 및 연합 전술 토의를 벌인 다음 전차 기동 사격 및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 자주포 최대 발사 속도 사격 등 훈련을 시행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카타르의 대대장은 한국군이 운영 중인 장비에 뛰어난 현지 적용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성능은 그 어느 무기체계들에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 한국산 무기의 사격과 기동, 정비 등의 성능을 선보이며 중동 국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이번 기회가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 한국 무기들의 사격과 기동, 정비 등의 성능을 선보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과 카타르 사이에 카타르가 한국의 전차 및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고, 그래서 이런 연합훈련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량을 선보인 후 수출 발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최근 해외 연합훈련에 공개된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의 훈련 모습을 본 외신들은 연일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핀란드는 자국이 보유 중인 최강 K9 무카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핀란드는 48문의 K9을 구입한 후 너무나 만족해 추가로 48문을 도입하면서 무카리 최강 해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진흙투성이의 숲길에서 사격 위치로 이동 중인 K9이 단 10분 이내에 도착, 사격 복귀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고, 핀란드는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가진 나라로 특히 숲, 지늘기 많은 늪지, 그리고 광활한 설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주포 도입 사업 당시 가장 우선시했던 조건이 바로 기동성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수한 서스펜션과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통해 압도적인 기동성을 발휘하면서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꼽히게 됐던 것입니다. 최근 방한한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 주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K9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핀란드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 체계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포병들은 기능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가상 기밀이라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최근 치러진 나토 연합훈련에서 핀란드 포병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K9 케임 덕분이라고 폭풍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9A2가 미국 육군 미래 자주포 사업의 가장 유력한 후보에 올랐다는 기분 좋은 소식까지 전해 이번 카타르 연합훈련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동 국가들이 눈길이 K9 자주포에 쏠렸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해외 군사매체 아미레커 그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하나는 2024년 8월 K9 썬더가 레이시온의 M982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연장 사거리 155mm 포병 발사체와 상호 운용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무려 1m 미만의 원형 오차 확률을 달성하여 50km 떨어진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했다. 이로써 K9은 엑스칼리버 유도무기가 작동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포병 시스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미국군은 현재 K9 자주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K9A2가 가장 앞선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미 육군은 ERCA 사업이 좌초되면서 최근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바로 신뢰성인데요. 보다 검증된 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K9은 이미 10여 개국에서 안정적으로 활용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검증된 자주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엑스칼리버를 노르웨이군에 수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테스트가 의미 있는 것은 나토 표준 자주포로 자리잡은 K9이기에 나토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이 관심을 갖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나토의 지분은 예산 지원 분야에서 22%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나토 회원국 중 가장 큰 비율입니다. 즉 나토에서 자주 쓰는 무기는 무엇보다도 곧 미국과의 호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가장 높은 호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미국도 긴박한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며 낮은 비용으로 생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나토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육군은 에스토니아와의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나토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에스토니아에서 진행된 K9 자주포 기동 실사격 훈련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두 나라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K9 자주포를 가져와 실제 사격까지 진행하면서 마치 K9 향후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폴란드 3대, 에스토니아 6대의 K9 자주포를 에스토니아로 가져와서 진행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에스토니아 포병들의 K9에 대한 애정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과 8,000km 떨어져 있는 두 국가에서 한국의 K9을 가지고 함께 K9 자주포만을 위한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기회에 K9 자주포를 운용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K9의 경우 전 세계 10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10개국 가운데 6개국이 나토 회원국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튀르키예의 자주포들을 제치고 수주를 따낸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여태까지의 K9 누적 수출 총액은 무려 13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나토 표준 자주포가 바로 K9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자주포가 나토의 표준이 된다는 것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토의 최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 역시 K9 자주포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자주포 수주 경쟁에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은 자주포 성능 시연을 위해 한화의 미국 생산법인인 하나디펜스 USA를 비롯한 글로벌 방산기업 5곳과 400만 달러 약 54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은 11월부터 진행되는 각사의 자주포 실증 테스트를 위한 것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미국 아메리칸 라인메탈 비이클스, BAE 보포르스, 독일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로피언 랜드 시스템즈, 이스라엘 LB 시스템즈 등이 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연내 성능 시연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단된 미국 자주포 현대화 사업의 간격을 메꿀 해외의 자주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한국산 무기체계와 달리 성능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도 미국 수출 시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요. 바로 나토 회원국들이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해병대가 개최하는 버마체이스 24 훈련에서 노르웨이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수출한 K9 비다르를 미국까지 수송하여 직접 훈련에 투입, K9 자주포의 성능을 해외 동맹국들 앞에서 선보였습니다. 버마체이스는 미 해병대가 주도하는 다자간 연합훈련으로 나토 동맹국과 함께 지상 및 공중화력, 보병 전술 및 해군 폭격의 통합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는데 나토 동맹 중에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핀란드 등이 참가했습니다. 노르웨이 K9 자주포인 K9 비다르는 고성능과 장거리 사격 능력을 바탕으로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주로 다양한 형태의 보병 전술 및 사격 훈련을 수행했지만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사용한 유일한 화력 지원자산으로 훈련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실질적인 전술화력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K9 주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특히 155mm 자주포의 강력한 사거리와 고속연사 능력은 미 해병대의 작전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훈련 중 보여준 K9의 기동성은 미 해병대가 추구하는 유연하고 기동력 있는 활력 지원과 일치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캡틴 퀸튼 보이드 사령관은 K9은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 능력을 훌륭하게 발휘했다면서 이 자주포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활력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기동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격 및 방어작전 모두에서 귀중한 자산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K9의 또 다른 뛰어난 점은 다국적 환경에서의 적응력에 있는데 다양한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연합군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 부대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력 증강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K9 자주포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자 중국은 자국산 자주포 PLG-05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면서 유럽, 아프리카를 찢어버린 K9을 따라잡는데 단 2년이면 된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당시 중국 매체들은 인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자 K9에 대해 카탈로그 데이터만 우수할 뿐 실제 사거리, 발사 속도, 탄두 중량에서 모두 PLG-05보다 떨어진다며 K9을 폄하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PLG-05의 성능을 뻥튀기 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매체의 가장 큰 뻥은 PLG-05 일문의화포가 세 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사해 각각 표적을 동시타격하는 기능이 뛰어나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자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곧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PLG-05는 주포가 발사할 때 차체가 심하게 요동쳐 아예 정확한 목표 타격이 불가능한 자주포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즘은 K9 자주포를 따라잡겠다느니 하는 망발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각도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의 자동화 버전 K9A2를 미국에 선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2024 방산전시회에 참가해 자동 포탑이 탑재된 K9A2 자주포 실물과 성능이 향상된 다목적 무인 차량 등을 선보이며 미국 방산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우사 방산전시회는 1950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방산전시회로 전 세계 800여 개의 방산 기업들이 참가해 최첨단 지상무기 체계를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이번에 한화가 선보인 K9A2는 탄약과 장약을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습니다. 또 포탑 자동화를 통해 운용인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였으면서도 분당 최대 9발 이상의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고 기존 철제 궤도 대신 복합 소재를 활용해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자주포의 성능을 보고 충격을 받은 나라는 놀랍게도 전통적인 군사강국인 독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독일의 한 군사 전문 방송은 한국이 공개한 최초의 완전 무인화 자주포 K9A3를 보고 충격을 받아 이런 내용의 8분짜리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미국은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을 위한 후보기종 5개를 발표했다.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아메리칸 라인메탈 비이클스, BAE 보포루스, 독일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로피언 랜드 시스템즈, 이스라엘 LB 시스템즈 등이다. 그중 첫 번째 후보는 한화의 K9 자주포다. 완전히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K9의 높은 발사 속도와 호환성은 이미 미국에서 테스트를 받았고 주요 성능에 대해 신뢰성 기준을 충족시켜 이상적인 후보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포병 현대화 시스템을 보면 이미 K9에 대한 펀드를 조성 중이다. 승무원이 없어도 자동 장전되는 K9A3는 A2 버전보다 사거리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로봇을 만들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이 만든 로봇 무기가 전쟁터에서 독일제를 모두 몰아내고 말 것이다. 이 독일 군사방송은 자국의 자주포가 단독으로 미국의 자주포 사업을 따낼 것이라는 것은 아예 포기한 듯 보였고
물망에 올라있는 자주포들 가운데 K9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K9이 가장 유력하다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K9이 모두 이 인정을 받게 된 데에는 얼마 전에 미국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테스트에서 보여준 인상이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K9을 이용한 M982 엑스칼리버 포탄 시험 테스트에서 K9은 한국산 자주포이지만 미국산 포탄과의 호환성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이 과연 어느 나라의 자주포를 선택할 것인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충족시켜줄 자주포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한국의 K9 이외의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K9A2는 최근 영국에서의 전시를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분당 최대 열발, 새로운 강성과 크롬 도금이 적용된 강화된 155mm 52구경 축포는 호신 수명을 1000발에서 1500발로 늘렸고 포탑 자동화를 통해 승무원 요구사항을 3명으로 줄였으며 비상시에는 승무원 2명만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주포 사업은 이미 수차례 물거품이 되었고 이를 통해 지금 미국은 무엇보다도 성능의 신뢰성을 먼저 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자주포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가장 큰 라이벌은 어떤 기종일까요? 바로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에서 개발한 자주포로서 복서장갑차의 AGM 모듈 포탑을 통합시킨 것인데요. 이번 미 자주포 사업에서 승리한 자주포가 앞으로 10년간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자주포로 꼽히게 된다고 볼 때 한국과 독일 중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 세계 방산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독일의 RCH-155 자주포에 대해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K9A2 자주포를 제치고 독일의 RCH-155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던 영국이 최근 독일 자주포의 차대로 사용되는 복서 차량에 대한 기술적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UK 디펜스 저널에 따르면 최근 영국 의회 질의에서 헌팅던 보수당 의원인 벤 오비지제티는 국방부 차관에게 복서차대의 성능 미달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포탑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복서차대는 전투력 및 무장력이 매우 뒤처지며 RCH-155가 아직 실전에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군의 복서와 워리어와 같은 주요 전투 차량들이 장기적인 군사전략 검토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RCH-155의 도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조급했다는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사들도 최근 보도되었는데요. 러시아발 기사였지만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타스에 따르면 RCH-155가 자랑하는 이동 중 발사 능력은 이후 조준을 복구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동할 때 차량이 흔들리기 때문에 장약을 넣은 장거리 발사 시 정확도가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장약을 넣은 장거리 사격을 이동하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독일이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RCH-155 홍보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홍보 영상에서조차 목표물에 대한 타격 보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복서차대가 지니고 있는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호주의 경우 복서차대에 랜스 포탑을 올려 사용하고 있는데 포탑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아이언 피스트 APS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사막이라는 험지에서는 차륜형이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궤도형보다 접지 면적이 부족하여 지늘기나 눈과 같은 미끄러운 표면에서 쉽게 가라앉거나 바퀴가 헛도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차륜형은 궤도형보다 지면에 가하는 압력이 더 높은 데다가 무게 역시 좁은 면적에 집중되므로 눈이나 진흙과 같은 부드러운 지형에 쥐약입니다. 이러한 차륜형 한계는 러시아의 라스푸티차나 북유럽의 설원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반면 하나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K9은 설원에서도 그 어떤 험지에서도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듯 시원하고 호쾌하게 달려나가 그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K9의 폭주는 이제 거침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개량한 호주 AS9 헌츠맨 자주포 시제품을 최초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X 등에 따르면 한국 방산 소식을 다루는 하쿠메이스는 지난 12일 X에 AS9 헌츠맨 시제품을 실은 차량 사진을 올렸는데요. 해당 사진은 충남 태안군 연포해 수욕장 인근에서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AS9 헌츠맨은 K9을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춰 개량한 모델로 K9은 지난 2020년 9월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도입 사업의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최종 협상 끝에 이듬해 말 9,3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 반장갑차 15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기 생산을 위해 국내 방산기업 최초로 해외 생산기지도 건설했는데 지난 8월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서 한화 장갑차 생산센터를 완공했습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양산할 예정으로 본격 생산을 앞두고 국내에서 개발한 AS9 헌츠맨 시제품이 거리에서 목격된 것입니다.
육상 접경 지역이 없는 섬나라 호주가 자주포를 도입한 이유는 남중국해 진출 야욕을 가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요. 호주는 중국을 포위하는 4개국 연합체인 쿼드와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오커스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 한국이 자랑하는 궤도형 자주포뿐 아니라 독일이 내세운 것과 같은 차륜형 자주포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는 현지에서 진행된 테스트에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도 만들어 두 가지형을 모두 제안할 계획이며, 특히 현지 트럭 전문 업체인 맥사의 방탄 전시 트럭을 베이스로 하는 차륜형 자주포를 완성할 것으로 보여 차륜형 자주포의 강자 독일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화가 손을 잡은 맥사는 미 육군에 전술 트럭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화와 맥사는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보다 성능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화가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현재 궤도형 자주포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4세대 자주포를 개발하려던 계획을 포기했고 결국 입찰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한화에어로의 K9 썬더가 결승에 진출한 셈인데요. 수십 개 업체들 중에서 불과 5개 업체가 결승에 나갔고 그중 K9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주를 따내면 최소 1000문의 수출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0문이면 2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일 K9 자주포가 미국에 진출하면 이제 독일을 제치고 한국 자주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 스탈린의 갖춘 포병체계는 어마무시한 화력으로 당시 전쟁 중 전체 사상자의 약 60%를 발생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전선이 고착되면 포병 화력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2차 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증명되고 있습니다. 7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진보하고 첨단 무기들이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전쟁의 판세를 결정짓는 것은 스텔스 전투기도 초음속 탄도미사일도 이지스 구축함도 아닌 155mm 자주포의 포탄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보고서에서 포병은 지난 수세기 동안 전투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지난 2년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두 나라의 사상자 중 80%가 포탄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각각 주력으로 쓰고 있는 구경 155mm 포탄이 전쟁의 행방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더욱더 전 세계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K9 자주포의 세계 점유율이 70% 넘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9이 서방 진영 유일의 첨단 자주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 국경 앞에서 수십 대의 K9 자주포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연합군훈련에 등장해 유럽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공개한 사진 한 장으로 한국의 K9 자주포가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한편 최근 한국은 K2 전차에 달린 독일산 변속기를 국산화하는 등 큰 성과까지 거두고 있고, K9 자주포는 STX 엔진이 최근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출을 하려면 독일의 눈치를 봐야 했던 변속기, 엔진 등의 걸림돌이 제거됐으니 수출 협상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독일산 엔진과 변속기를 국산화시킨 K2 전차 등의 성능을 사막에서 검증해주면 거대한 중동머니가 한국산 무기대금으로 입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먼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구형 전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로템의 K2 전차입니다. 전문가들은 K2 수출 및 현지 생산에 합의할 경우 이집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사막형 전차가 필요한 중동 국가 연쇄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의 한 매체는 한국이 독일을 제거하다 K2 전차는 곧 한국 엔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매체는 그동안 독일산 부품이 너무 비싸 중동 국가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1500마력 엔진을 개발했지만 정치적인 문제와 내부 갈등으로 채택이 늦어졌을 뿐이며 이제 한국은 국산 엔진을 사용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수출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신속 배달해 단 2년 만에 폴란드를 웬만한 유럽의 기갑 전역을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동유럽의 화약고이자 폴란드의 국경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폴란드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4m 이상의 깊이를 가진 넓은 수역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달리 항상 수중 장애물 극복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천과 습지가 많은 동부 유럽의 지형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K2 흑표전차는 포탑 후방의 바스켓부에 스노클 장비를 탑재하고 다니며 최고 수심 4.1m 하천을 부유에 설치 없이 건널 수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하천을 부교 없이 자체적으로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한국이 현재 5일마다 탱크 한 대를 만들고 있고 내년에는 2에서 3일에 한 대꼴로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데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이런 납기 속도는 자체 부품 기반과 자동차 제작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는 속도이며 그 어떤 나라도 해내기 힘든 것입니다. 한편 이집트는 이미 지난 2022년 2조 원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이집트가 내놓은 조건은 지금까지 써온 독일산 엔진을 한국산으로 대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서둘러 한국산 엔진을 개발했고 이집트는 환호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전달받으면서 강력한 포병 전력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이집트는 대규모 연례 열병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한국에서 도입한 K9 자주포가 등장해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날 이집트가 보유한 지상무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해 멋지게 퍼레이드를 마무리하는 주인공이 바로 K9 자주포였습니다. 이집트 연례 열병식에서 K9 자주포를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55mm 52구경 곡사포는 세계에서 가장 최신형 포병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 포병 시스템은 높은 기동성과 빠른 화력 생성 능력을 자랑하는데 모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적의 포병 배치, 지휘 및 통제센터, 적의 레이더 기지를 무력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국의 K10 탄약 자동 보급 차량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한편 사우디 역시 K9 자주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카타르에서의 연합훈련을 통해서 K9, K2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구매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하나는 벌써 중동 지역을 대비해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또 다른 생산 라인을 추가해 지금보다 3배 정도의 생산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K9 자주포는 중동의 카타르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의 연합훈련에도 출동한 바 있습니다. 이 훈련에서 K9 자주포는 험악한 지역에서 기동훈련을 능숙하게 해냈고 까다로운 전투 상황에서도 어떻게 공격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병사들은 에스토니아에서 적에게 사격을 가하고 위치를 빠르게 변경하여 적의 반격을 어렵게 만드는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K9 자주포는 사격 명령 접수 후 30초 이내 기동 중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고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분당 6발을 쏠 수 있는 속도를 갖추었기에 이런 훈련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매체들은 이제 폴란드가 기록적인 K9 자주포 인수로 유럽 최대 규모의 이동식 포병 부대를 구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덕분에 폴란드가 이미 몇몇 비슷한 유럽 국가들의 포병 능력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을 뛰어넘는 자주포 역량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K9 자주포는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아우사 2024에서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 모델인 K9A2를 선보였습니다. K9A2는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하고 수출용으로도 사용하는 K9A1 자주포를 추가로 성능 개량한 모델인데요. 2027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9A2는 포탑을 완전 자동화해 탑승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분당 최대 발사수도 6발에서 9발로 늘린 게 특징입니다. 탄약 장양 모두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날 미 육군은 하나디펜스 USA를 포함한 5개 방산업체와 자주포 성능 시연을 위한 총 400만 달러, 약 54억 원 규모 계약을 맺었는데요. 하나 외에 독일, 영국, 미국, 이스라엘 업체가 포함됐으며 성능 테스트는 다음 달 시작합니다. 미 육군은 현재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검토 중으로 이번 성능 시험을 통해 작전에 적합한 자주포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성능 시연이 곧바로 수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앞으로 수주전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0년이 흐른 지금 AI 소총, 드론, 5세대 전투기, 스텔스 항공모함 같은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하며 전쟁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실제 전장에서는 120여 년 전 등장한 곡사포탄이 전쟁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큰 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전쟁 무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쟁 보고서에서
포병은 지난 수세기 동안 전투의 제왕으로 알려져 왔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2년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나라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80%가 포탄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연구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무기체계 피해율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러시아군의 피해율은 포병, 무인기, 기갑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연구원은 러시아군 및 우크라이나군 공통적으로 무인기 및 포병의 피해율이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매우 높다며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양측이 무인기와 포병 체계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 군사연구소에 따르면 전쟁 개전 뒤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아온 우크라이나는 작년 여름까지 하루 7,000발, 러시아는 5,000발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두 나라는 줄곧 긴 육상전선에서 대치하고 있어 포탄을 얼마나 계속 쏠 수 있냐에 명운이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 주력으로 쓰고 있는 구경 150mm대 포탄이 전쟁 의향방을 좌우하고 있는데요. 길이 85cm, 무게 47kg인 155mm 포탄은 10kg의 폭약을 싣고 최대 사정거리 22km 정도를 날아가 적을 타격합니다. 포탄이 너무 크면 무거워서 먼 거리를 보낼 수 없고 너무 작으면 화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구경 150mm대 포탄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심지어 곡사포는 장애물을 넘어 공격할 수 있는 데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적의 공격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양산 기술이 갖춰져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좌우할 무기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무기가 아닌 다름 아닌 로테크로 불리는 구식무기 155mm 포탄이라는 사실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탄약이 대참사를 맞으며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탄약고 2개소에 드론 공격을 단행하면서 무려 6개월치의 탄약이 초토화되는 등 올겨울 탄약 보급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탄약 등을 보관하던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주 티오레츠크 지역과 서부 트베르주 옥차브르스키에 있는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부는 이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탄약고 중 하나로 러시아군의 물류 거점이라며 북한에서 제공한 탄약을 포함해 2,000톤의 탄약을 실은 열차가 탄약고 안에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도 공습받은 사실을 인정했는데 주민들은 공습 당시 대피했고 큰 위협은 없지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앞서 지난달에도 미사일을 보관하던 러시아 트레부주 토로페츠 마을 인근의 군수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었습니다. 커다란 폭발과 함께 파괴된 이 창고에는 S-300, S-400 이스칸데르, 토치카유 등 각종 미사일과 포병용 탄약 등이 보관돼 있었고 북한산 탄도미사일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러시아가 대규모 탄약 창고를 3개나 공격당하면서 한동안 전선에서 탄약 부족 때문에 엄청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이 기세를 몰아 탄약 확보에 열을 올리며 러시아를 격퇴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 있는 탄약 공장을 찾아 포탄에 서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금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공장에서 생산한 155mm 포탄 30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 155mm 야포탄을 수입 및 대여했던 미국이 다시 한국에 탄약 보급을 요청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을 상대로 직접 포탄을 보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으로부터 포탄을 더 구하고 싶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사브리나 싱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의 155mm 포탄 등 무기 공급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군사 지원을 할 능력과 의향이 있는 동맹국에게 우크라이나가 전투에서 절실히 필요한 155mm 포탄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지상교전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역시 50만 발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넘겨 간접 지원에 나섰지만 살상용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포탄을 공급해왔지만 러시아의 물량 공세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포탄 조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 지원에 힘입어 화력을 앞세운 반격 공세까지 시도했지만 이후 무기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심각한 포탄 공급 부족에 시달렸었습니다. 결국 지난 겨울부터 하루 평균 2,000여 발밖에 포격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에스토니아와 핀란드가 최근 러시아 해상을 봉쇄할 계획을 짜면서 155mm를 사용하는 K9 자주포를 더 확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군사기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K9 자주포가 사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이미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중으로 러시아와 인접한 곳에 K9 자주포 해상 배치를 통해 유사시 러시아를 향해 공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작년에 K9 자주포용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하면서 탄약 자체의 성능이 향상되는 등 기존보다 사거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양산된 155mm 탄의 사거리는 약 40km인데 이번에 개발한 탄이 사거리는 약 60km로 무려 50% 늘어난 겁니다. 이렇듯 사거리 증대를 통해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지 핵심 지역도 실시간 타격할 수 있게 돼 폭넓은 작전 운용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해외 각국에서 주문 문의가 쏟아지는 등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역시 러시아에 초강수를 두기 위해 155mm를 사용하는 K9 자주포를 더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방권에서는 한국과 방산협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방한한 잭 리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과 방산산업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갈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영내 안보 문제와 미한 군사동맹, 방산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됐다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그는 이번 방안에서 동맹 강화와 국방협력 강화 부문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147명의 미 참전용사들에게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이 자리에서 리드 위원장은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 중 하나라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주요 인사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하나오션과 만나 미국 해군 함정사업 수행 전반을 이야기하는 등 협력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하나오션은 함정사업 운영에 관한 여러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유지, 보수, 정비사업 참여를 통해 미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조선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한국이 미국 해군 전함 정비 및 유지 보수 분야 지원을 하게 된다면 방산협력의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렇듯 대한민국의 방산 우수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에서 한국을 G7에 참여시키자는 강력한 의견을 내놓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군사 분야에서도 중요해지는 등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뛰어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영국의 코커 부장관은 지난달 열린 제2차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AI 혁신 경쟁에 앞서고 있는 한국이 자랑스럽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AI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것도 한국의 공로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G7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항상 한국을 참여시키는 걸 고려하고 있다며 실제로 G7 플러스에서 한국은 중요한 참여국이며 나토회의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등 이미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산 분야뿐 아니라 한국의 위상이 점차 드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